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일같이 쏟아지는 정치 뉴스 속에서 진짜 핵심만 쏙쏙 뽑아드리는 이슈 해설 시간입니다. 다들 바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최근 주요 기사와 여론조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금 한국 정치 지형이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아주 선명하게 그려보려고 합니다. 거두절미하고 바로 들어가 보죠. 오늘 다룰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선거 지형의 변화. 둘째, 정치인들의 행보와 논란. 그리고 마지막 셋째, 제도의 책임성.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서 지금 가장 뜨거운 담론들을 쭉 훑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파트, 선거 지형의 변화입니다. 가장 기초적인 단계인 유권자들의 표심, 그러니까 바닥 민심부터 살펴볼 텐데요. 최근 선거판을 보면 뭔가 좀 허전하지 않으신가요? 평론가들이 아주 흥미로운 분석을 내놨는데요. 과거 선거 때마다 단골로 등장하던 세 가지가 싹 사라졌다는 겁니다. 첫 번째, 이른바 종북 프레임 같은 색깔론이 눈에 띄게 줄었고요. 두 번째, 젠더 갈등을 부추기던 특정 인사들의 입김도 꽤 약해졌죠. 그리고 세 번째, 제3지대 돌풍, 이번엔 별로 없잖아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맞습니다. 유권자들이 과거의 뻔한 공식에 더 이상 휘둘리지 않고 양대 정당이라는 현실적인 선택지에 꽉 집중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죠. 우리 일상의 정치 대화가 꽤나 실용적으로 변했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런 유권자들의 변화는 최근 여론조사 결과만 봐도 확 와닿습니다. 특히 보수 텃밭이라고 불리는 지역들, 여기 판세가 진짜 놀라운데요. 뉴스원과 갤럽의 최근 조사를 보면요. 부산에서는 전재수 후보와 박형준 후보가 불과 2%포인트 차이, 대구에서는 김부겸 후보와 추경호 후보가 3%포인트 차이입니다. 와, 말 그대로 숨막히는 초접전이죠. 양 진영 모두 이 미세한 수치 변화에 엄청나게 긴장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단 몇 퍼센트의 균열이 완전히 새로운 정치 지형을 예고하는 신호탄일지도 모르겠네요. 자, 그럼 두 번째 파트, 정치적 행보와 논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런 팽팽한 지형 위에서 유력 정치인들은 어떤 행보를 보이고 있을까요? 우선 국회 부회장으로 추대된 박덕흠 의원 소식인데요. 현재 여러 비평가들이 이 인사를 두고 굉장히 날선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요. 과거에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있을 때 가족기업과 얽힌 수백억 원대 이해충돌 논란으로 엄청난 지탄을 받았었잖아요. 그런 과거의 흠격을 생각하면 과연 국회 부회장이라는 자리가 적절한가? 이런 근본적인 의문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 숫자, 200억 원. 정말 억소리 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이 막대한 세금이 서울시의 한 프로젝트에 쓰일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광화문 광장에 새롭게 짓겠다는 거대한 구조물에 무려 200억 원 이상이 투입된다는 소식에 비판적인 평론가들이 일제히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논란이 뜨거울까요? 시간을 살짝 되돌려보죠. 2021년에 오세훈 시장이 시민들에게 뭐라고 했냐면요. 열린 광장에는 어떤 구조물도 설치하지 않겠다라고 딱 잘라 말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발표된 2026년 계획을 보면 와, 완전 정반대입니다. 높이가 무려 5m에 달하는 거대한 회색 돌기둥 심해 3개를 세워서 밭드로총 형상의 구조물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비평가들은 이걸 두고 시장 본인이 했던 과거의 약속을 완전히 뒤집어버린 극단적인 모순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론가들이 지적하는 모순, 사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과거에 오 시장이 토론을 피하는 후보는 자격이 없다라며 목소리를 높였던 적이 있는데요. 막상 이번 선거에서는 상대인 정원호 후보와의 추가 TV 토론을 단호하게 거부하고 있죠. 이걸 두고 소식통들은 본인이 그렇게 강조하던 확고한 원칙이 상황이 불리해지니까 갑자기 싹 바뀌었다며 아주 꼬집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정치인의 말과 행동, 그 일관성이 유권자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하네요. 이제 오늘 해설의 마지막 세 번째 파트인 제도의 책임성입니다. 최근 가장 뜨거운 화두이기도 하죠. 최근 우리 사회 시스템이 얼마나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그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세 가지 굵직한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박상영 검사, 이상민 전 장관, 그리고 KBS 박장범 앵커 건입니다. 분야는 다 제각각이지만 제도의 책임성이 어디까지 미칠 수 있는지를 묻는 아주 중요한 시험대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나씩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죠. 먼저 대검찰청에 징계를 청구한 박상용 검사 사례입니다. 청구된 징계 수위가 정직 2개월인데요.
놀랍게도 문서 기록 없이 수용자를 소환하거나 음식과 술을 주면서 허위 자백을 요구한 강압 수사 정황은 어느 정도 인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불필요한 반복 소환 같은 문제들은 징계 사유에서 아예 쏙 빠져버렸죠. 평론가들은 확인된 강압 수사의 심각성을 생각하면 정직 2개월은 말도 안 되게 가벼운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반면에요,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우는 분위기가 전혀 다릅니다. 1심에서는 징역 7년이 선고됐는데 항소심에서는 오히려 징역 9년으로 형량이 확 늘어났거든요. 재판부의 판단 이유가 굉장히 뼈아픕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장관이 오히려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국민을 위협하고 보호 의무를 저버렸다는 점을 형량 가중의 핵심 이유로 짚은 겁니다. 이번엔 언론 쪽으로 시선을 좀 돌려볼까요? 소식통들과 평론가들이 아주 입을 모아서 비판하는 이른바 파우치 논란입니다.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공영방송 앵커가 전 국민이 보는 방송에서 그 민감한 명품백 수수 의혹을 두고 굳이 조그만한 파우치라는 표현을 썼었죠. 비평가들은 이게 단순한 말실수가 아니라 사안의 심각성을 흐리고 정치적 타격을 의도적으로 축소하려 한 아주 전형적인 편파 보도라고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여론이 이토록 들끓다 보니 결국 이 문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그 편파 보도와 이후의 해명 방송에 대해 방심위가 내린 징계는 고작 주의 조치에 그쳤습니다. 이게 법정 제재 중에서도 제일 약한 거거든요. 엄격한 책임을 물을 줄 알았던 비평가들은 사실상 공영방송의 책임을 놔버린 거다라며 굉장히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들이 언론을 대체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깊은 고민에 빠지게 만드는 대목이죠. 자, 오늘 우리가 쭉 살펴본 이 굵직한 이슈들을 하나로 모아보면 결국 아주 묵직한 질문 하나가 남습니다. 정치인들의 끊임없는 모순, 그리고 양극화된 제도적 판결들,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 유권자들의 신뢰는 앞으로 어디를 향하게 될까요? 오늘 전해드린 다양한 사례들이 여러분의 다음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뜨거운 담론들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저희도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슈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